수준입니다. 이번 한 주는 제법 한여름이 생각날 만큼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경제계 찌푸린 소식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 한국은행의 발표 통계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그림자 금융이 커지면서 또 다른 경제 위기로 작용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소식도 있었죠. 그런가 하면 우리 제조업이 위기다, 강력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자각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이 제조업 위기를 대비해서 혁신하는 동안 우리는 뒷짐만 지고 있었다는 반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박희준의 경을치다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져가는 그림자 금융의 위기,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리막길에 놓인 제조업, 다시 날아오를 해법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국내 그림자 금융의 규모가 증가 속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전년도 대비 11% 넘게 증가해 이젠 GDP까지 추월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최근 정부도 그림자 금융을 예의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국내 그림자 금융의 문제. 먼저 그림자 금융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자 금융은요, 은행과 비슷한 기능을 하면서도 엄격한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는 투자은행과 헤지펀드, 그리고 머니마켓 펀드 등 비은행 금융의 거래를 말하는데요. 대형은행 혹은 보험사 그늘에 가려 있다고 해서 그림자라는 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네, 그림자 금융은 그 특성상 위험 부담이 크지만 은행 기능을 보완해 기업의 자금 조달을 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우리나라의 그림자 금융 규모는 1,561조 원으로 전년 대비 11.2%로 증가해 157조 원이 증가해 지난해 GDP인 1,428조 3천억 원을 앞질렀다고 합니다. 특히 고수익,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되는 국내 자산유동화 증권과 자산유동화 기업어음 등 유동화 상품 규모는 163조 원으로 전년 대비 24.4%인 32조 원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전체 금융상품 규모 증가율인 11.2%의 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그림자 금융, 점점 그 그림자를 더 짙게 들이우고 있는데요. 우리 금융경제 이대로도 괜찮은 건지 지금부터 함께 경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이달리 캐스터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그림자 금융 규모가 1,561조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2013년 통계 기준인데요. GDP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죠. 그 이전해인 2012년과 비교하면 11%나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급증하는 그림자 금융,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인데 오늘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강경훈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자, 그림자 금융, 그동안 중국 경제 위기 논할 때 자주 등장한 단어인데 어느새 이제 우리 경제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는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여기 수치를 보니까 1,561조 원이라는 규모. 근데 왜 지금 심각하다고 보는 건지 그 이유를 조금 풀어주시죠. 그림자 금융의 그 정의 자체가 은행 대출과 이제 유사한 그 대출이지만 그것을 이제 은행이 아니라 다른 이제 그 규제나 감독을 별로 받지 않는 그런 금융기관이 그 규제나 감독을 받지 않는 상품을 통해서 그 대출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 규모가 커진다라고 하는 거는 이 뭔가 이제 이 감독의 사각지대에서 은행이 다뤄야 될 그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니까 뭐 당연히 그 위험하다고 이제 느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은행이 아닌 비은행 금융권에서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이유는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쉽지 않기 때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은행들은 이제 규제를 많이 받다 보니까요. 그 조금 더 까다롭게 이제 그 대출 심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은행들이 이제 대출을 너무 늘리면 바로 이제 감독 당국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규제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중국도 그렇고 뭐 저희도 그렇고 그러니까 규제를 좀 피해 가려는 움직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신용도가 좋지 않은 기업 입장에서는 은행이 아닌
비은행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순기능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요즘 이렇게 위기라고 지적하는 것은 그 양이 급증하기 때문인지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볼 수 있을는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양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이나 이제 유럽들은 그 감소하거나 아니면 증가세가 상당히 둔화되었는데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이 증가세가 은행 대출이나 뭐 증권사, 보험사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게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뭐 앞서도 보셨지만 그림자 금융 대부분이 이제 단기 차입으로 조달을 해서 장기 대출로 운영하는 그런 형태인데 이런 점에서 잠재된 위험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금융의 이 자금 중개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단기로 이제 자금을 조달해서 장기로 빌려주는 그게 이제 그 자금 중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은행도 사실은 이제 예금은 단기고 대출은 장기니까 은행도 이제 그와 같은 기능을 수행을 하고 저축은행도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서 장기로 이제 빌려주는데 이렇게 단기로 조달해서 장기로 돈을 빌려주면 위험이 생깁니다. 그 아주 여러 가지 위험들이 생기거든요. 유동성 위험이 생기고요. 그 조달한 곳에서 갑자기 다시 자기가 돈을 회수하겠다라고 하면 은행이나 이제 금융기관이 이제 유동성 위험에 빠질 수가 있고, 그리고 금리 위험에도 빠지고, 뭐 만기 불일치 위험,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위험들이 있는데, 이런 위험들이 있으니까 그 감독 당국이 그와 같은 금융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회사에 감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금융 기능, 금융 중개 기능이 이루어진다면 여러 가지 이제 위험한 요소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자 금융이 여러 가지 순기능을 가지고 있지만은 정부 금융당국의 어떤 그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 영역 밖에 있다 보니까 큰 위험 요소를 안고 그렇습니다. 가게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이게 경기가 좋을 때, 경제가 한참 좋을 때는 이게 이런 이제 은행 이외의 그 자본시장이나 비은행 금융기관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도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늘어납니다. 근데 경기가 안 좋아지고 경제가 안 좋아질 때는 이쪽이 먼저 유동성이 갑자기 줄어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투자자나 예금주 입장에서는 은행이 좀 더 안전하니까 이 그림자 금융을 통해서 자기 돈을 투자한 투자자들은 돈을 회수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이제 경기 순응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림자 금융은 경기 순응성이 더 높기 때문에 이 경기가 안 좋을 때 더 위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해 동양 사태가 바로 전형적인 그림자 금융의 폐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거의 자본 잠식 상태였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제 이 자금 조달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근데 그림자 금융, 말씀하신 것처럼 감독이 별로 안 이루어지는 그런 이 사각지대에서 이 자금을 조달해서 결국은 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이 피해를 입으시게 되는 그와 같은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양그룹이 동양증권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래서 상황이 이러한 만큼 우리도 이제 그림자 금융에 대한 규제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이제 이주열 한은 총재도 금융 안정을 위한 5대 핵심 과제로 그림자 금융에 대한 점검 강화를 이제 꼽았는데 좀 규제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그림자 금융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자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도 좀 그림자 금융으로부터 결국 비롯된 문제죠. 그런 이제 반성이 많기 때문에 미국이나 이제 유럽 아니면 국제기구들이 이미 그림자 금융을 어떻게 규제하자는 그 방안을 계속 내놓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약간 이제 그거 적극적이지 않았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그림자 금융이 그렇게 미국이나 유럽의 그 나라들처럼
많이 발달해 있지는 않았거든요. 최근에 이제 이게 빠르게 성장하면서 예. 저희도 비슷한 수준의 규제를 예.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이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은행권에다가 지나치게 좀 그 건전성을 강화하다 보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또 아닌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예. 은행이 너무 좀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아 생각은 들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풍선 효과처럼 예, 예. 은행 규제를 많이 하면 예. 그 자금이 이제 다른 데로 옮겨가서 예. 거기가 부풀어지는 중국 그림자 금융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중국도 그 은행 대출을 많이 규제를 하니까 예. 그 돈들이 또 이제 이런 은행 밖으로 나가서 그림자 금융이 더 팽창하는 그런 그렇죠. 효과가 있었습니다. 예. 지금 규제 얘기하고 있는데 규제의 그 범위하고 또 정도도 문제인 것 같아요. 동양 사태 계기로 이제 뭐 CP 기업 어음 규제를 시행하자 뭐 전자 단기 사채 대거 발행하는 경우도 생겨났고 그다음 대부업체를 통해서 계열사 간 자금 중개를 하는 또 새로운 수법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게 또 하나 막아놓으면 이쪽에서 또 터지고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좀 구조적으로 전반적인 것을 살피면서 좀 규제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예. 그 규제라고 그림자 금융 자체가 예. 은행권에 대한 규제를 피해서 이제 달아난 그렇죠. 금융 예.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 규제를 하면 또 옆으로 달아나고 계속 하거든요. 물론 금융 규제를 뭐 완벽한 금융 규제를 만들어서 이 전혀 이제 더 이상은 아무런 예. 이제 그 걱정할 필요 없는 그런 규제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원래 금융이 본질적으로 위험한 그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예. 하지만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규제에 따른 그 영향을 계속해서 평가를 하고 예. 그리고 그 규제가 도입됐을 때 어떤 식의 그 행태가 나타날지를 미리 예측하고 예. 그런 노력을 감독 당국이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한국은행에서 올해 말부터 그림자 금융 통계 발표에 이제 포함하기로 했는데 지금 사실 그 아까 뭐 규모를 시청자분에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이제 그림자 금융은 뭐 저희나 아니면 그 해외나 예. 자금순환표라는 통계를 가지고 이제 만들거든요. 예. 한국은행도 자금순환표를 기초로 하되 일부 자금순환표에 잡히지 않는 통계들은 뭐 그 다른 이제 시장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만드는데 최근에 한국은행이 자금순환표 통계 편제 방법을 좀 개선하면서 예. 그림자 금융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이제 통계를 이제 만들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이제 그 이후로 훨씬 더 이 상황은 저희가 그림자 금융이 얼마만큼 이루어지는지 그거는 이제 훨씬 더 잘 볼 수 있게 되겠지만 뭐 모든 그림자 금융을 다 파악한다. 이거는 이제 쉽지가 않죠. 그렇겠습니다. 이제 특히 투자자 보호 면에서 취약한 그림자 금융. 사실 뭐 좀 수익이 높기는 합니다만 그만큼 또 위험 부담도 크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투자자를 보호하면서 그림자 금융의 순기능을 조금 우리가 키워갈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그림자 금융 전체가 다 위험하고 전체가 다 나쁘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할 수도 없고요. 예. 그리고 또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고. 예. 근데 그림자 금융이 굉장히 이게 범위도 넓고 규모도 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희가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이 제일 위험한지 그리고 이제 어떤 부분은 오히려 순기능이 더 강하고 역기능은 뭐 그렇게 우려할 게 없는지 그것을 저희가 좀 면밀하게 좀 따져봐야지 그냥 그림자 금융에 속한다고 뭐 1,500조를 다 저희가 규제할 수도 없는 거고요. 예. 그런 작업이 일단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중에서는 이제 충분히 순기능이 훨씬 더 강한 그런 이제 부문도 이제 많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자기 자본이 3조 원 이상인 증권사들은 이제 기업의 대출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바뀌어졌는데 이 제도가 바뀌면서 그림자 금융의 어떤 규모가 커지는데 좀 일조를 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그 증권사에서 나가면 당연히 이제 커지고 뭐 앞으로도 커질 수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저희 증권사들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규제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것도 그림자 금융의 일종이고 뭐 은행 대출에 비해서 좀 위험하게 볼 여지도 있지만 저희 감독 당국이 거의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의 그림자 금융보다는 뭐 더 양호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이제 이 그림자 금융이 좀 많이 발달이 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국에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림자 금융 규모가 커지고 있고, 지금 중국하고 미국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시장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그 미국이나 뭐 그 유럽, 뭐 이런 일본 이런 데보다도 훨씬 작습니다. 그림자 금융이. 그 사실 규제가 좀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근데 그게 빠르게 성장하는데 또 증가세를 보면 중국의 증가세는 저희보다 훨씬 더 이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그렇게까지 관심이 높지가 않았었죠. 근데 최근에 증가세가 꽤 두드러지고 또 이제 바로 옆에 중국에서 문제가 되니까 저희도 이제 조금씩 그 우려의 목소리가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글로벌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은행권들이 좀 이렇게 건전성을 높여가면서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당분간은 그림자 금융 규모가 커지는 것이 아마 전 세계적인 추세가 아닐지 싶기도 한데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금융업을 하시는 분들은 규제를 자꾸 피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미국이나 유럽에서 줄다가도 최근에 또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라도 이 규제를 피하는 그 움직임은 뭐 계속돼서 앞으로도 뭐 늘어나는 것은 뭐 그 계속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규제 속에서도 앞으로 그림자 금융 규모가 더 커질 거라는 전망 우세한데 교수님들께 말씀을 하시고요. 이것은 한국 금융시장에서 비은행권 시장 입지가 더 확대되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봐도 될는지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은행과 비은행 간의 그 경계가 점점 더 모호해진다.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저희가 그 은행만 잘 단속을 하고 하면 그 금융위기는 없다라고 봤는데 지금은 이제 그러지 않고 시장을 통하거나 아니면 비은행 금융회사를 통한 그 위기도 뭐 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뭐 그림자 금융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 건전한 금융경제 위해서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앞으로 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일단 그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의 교훈 중에 하나가 금융소비자 보호가 잘 되어야 그게 금융위기도 막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커다란 교훈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그 동양 사태라든가 뭐 여타 그림자 금융에서도 투자자 보호, 금융소비자 보호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을 하는데 그 금융소비자 보호가 금융위기 방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최근에 이제 그 정부가 금융소비자 보호원을 또 따로 이제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움직임이 좀 그 원활하게 잘 그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그림자 금융에 대해서 동국대학교 강경훈 교수와 이런저런 얘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출연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잠시 후에 전하는 말씀 듣고요. 그리고 제조업 위기와 극복 방안 무엇인지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경제의 핵심 동력인 제조업의 때 아닌 한파가 불어닥쳤다고 합니다. 잘 나가던 국내 제조업계가 연속해서 정체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 경제의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떠오른 제조업계 위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부터 3년간 제조업 생산 증가율이 평균 2.2%로 2001년에서 2010년 평균 증가율 6.7% 대비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네, 3년 연속 정체를 보인 것은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석화, 철강, 조선, 기계 등 한국의 주요 제조업 생산 증가율은 이미 임계점에 달했다고 합니다. 네, 이 와중에 막강한 하드웨어 제조 능력에 소프트웨어와 서비스까지 결합한 유럽과 미국의 상승세와 추격자였던 중국 제조업이 혁신 역량을 갖추고 한국 제조업을 위협할 수준까지 성장해 우리나라 제조업계 발목을 꽉 잡고 있는 형국입니다. 안팎으로 위기에 봉착한 한국 제조업계, 흥망의 기로에 서 있는 지금 쇄신이 필요한 때인 것 같은데요. 제조업계와 정부가 이 위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계속해서 경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유달리 캐스터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비상 걸린 제조업계 위기의 원인과 해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나눌 분은요,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홍기용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죠? 네, 네. 예. 자, 제조업이 3년 새 지금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여기 보니까요, 지난해 평균 영업이익률이 1960년대 가장 낮은 수치인 5.1%였다고 하는데, 네. 진짜 지금 제조업의 위기가 온 것인지 교수님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 이제 이 영업 성과로는 예. 상당히 이제 안 좋아졌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우리나라의 그 제조업의 비중은 상당히 아직은 상당히 높고 지금 어느 정도? 대략 한 49% 정도입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이 서비스업보다는 이제 상당히 높고 부가가치 기준으로 해도 상당히 지금 그 제조업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서비스업도 상당히 좀 올려야 되는 입장은 있어요. 국가적으로 입장에서는. 그러나 이 제조업이 비중은 높지만 영업 성과는 상당히 안 좋은 상태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노동 문제 또 아니면 거기에 그 노동 생산성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국가 경쟁에서 조금 약간 밀리는 면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그 선진국들을 보면 제조업보다는 지금 그 서비스업 비중이 산업부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우리나라 뭐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서비스업이 제조업보다는 부가가치를 더 많이 만들어낸다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서비스업은 아직 안 그래. 우리나라 서비스업을 이제 부가가치 기준으로 보면은 제조업이 전체 이제 비중으로 보면 59%가 이제 차지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서비스업은 30%대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지만 과거 한 3년, 5년 이렇게 추세를 보면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상당히 오르고 있고 또 제조업은 오히려 조금 그 비슷하거나 약간 내리는 그런 수도 있는데 개별 기업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서비스업이 이제 상당히 부가가치가 이제 높은 건데 여러 가지 우리 서비스 산업의 전반적인 수준이나 또 분야가 다양치 못한 등등해서 아직은 전체 총 생산 비중에 있어서는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은 상당히 지금 높아서 비중도 뭐 그 서비스 비중이 아주 높은데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뭐 한 70% 가까이 육박을 하는 것 우리하고 같은데. 거꾸로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뭐 그래서 그런지 그만큼 이제 우리 경제에서 제조업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뭐 앞으로도 우리나라 제조업은 조금 더 투자를 해서 키워나가야 되겠죠? 네, 근데 최근에 이 그 국가 입장에서 보면 이제 서비스 산업을 일단은 좀 낮으니까 우리가 비중이 그걸 이제 올리겠다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이 과제고 그렇다고 해서 이 제조업을 지금 뭐 그렇다고 줄이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조업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는 이 노동의 그 일자리 창출에 상당히 기여를 합니다. 물론 서비스업도 하지만은 특히 제조업에서는 아주 그 이 저숙련인 경우에도 상당히 그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중이 높아서 제조업은 계속 올려줘야 될 이유가 있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산업의 전반적으로 이 저변의 기저를 깔 수 있는 R&D 투자가 또 아주 우리나라는 또 이 IT 관계 등 여러 가지 그 핵심적인 그 R&D 투자가 상당히 있고 또 기술력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접목하는 입장에서는 제조업이 비중을 뭐 낮게 한다는 그럴 필요는 없고 계속 그 국가 경쟁을 높이는데 아주 핵심적인 산업으로 육성될 필요는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이제 한국 제조업의 위기 그 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노동 생산성이라는 말씀하셨는데 그 뭐 노동 생산성 포함해서 어떤 원인으로 해서 지금 위기가 찾아오는 것인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그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어려운 한 것은 노동 생산성이 지금 낮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바로 이웃하고 있는 중국이 상당히 이제 거기서 경쟁에서 우리가 밀렸고 그렇게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노동 생산성만에서의 어떤 임금 관계만 가지고 이제 볼 일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지금 또 이 신흥국이나든지 중국은 또 상당히 저 예전보다 상당히 임금 상승이 아주 급격하게 올라가지고 오히려 지금 거기 있는 우리가 가서 여러 가지 출자한 여러 그 투자한 그 기업들이 이제 거꾸로 각 나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저 추세도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러한 면에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따른 이 R&D 투자 등 지속적인 어떤 미래 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지속적인 투자가 상대적으로
되지 못한 면이 있어서 예. 국가 경쟁에서 국제 예. 경쟁에서 조금 밀리고 이런 면에서 좀 어렵지 않았었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우리나라도 제조업 기반으로 그동안 아주 고속 성장을 해오다가 최근에서 이제 저속 성장의 시기로 진입을 한 것 같고요. 뭐 우리와 비슷하게 선진국들도 다 경험을 했을 텐데 선진국들은 우리와 같을 때 그 제조업에 찾아온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지요? 뭐 이 지금 미국이나 또 독일 이런 데서 상당히 그 이제 우리가 모범 사례를 보고 있는데 미국은 이제 그 정도적으로 금융 산업이 발전돼 있고 서비스가 있어서 제조업 비중이 10%대 아주 낮게 이제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최근에 미국도 이제 그 제조업에 대한 위기 또 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있어서 이제 다른 면을 보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제조업이 가고 있고 또 이 그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 중소기업이 많고 또 거기는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중소기업이 많은 걸 그러나 글로벌한 그 어떤 그 강소 기업이 상당히 많고 전 세계에 아주 경쟁력 있는 강소 중소기업의 대부분이 지금 독일에서 차지하고요. 하다못해 칼 하나, 세탁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하나 만들더라도 중소기업에서 만들었는데 그렇게 대기업처럼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중소기업도 그런 측면을 반영을 하면은 뭐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래서 모범 사례로 이제 독일 사례를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우리 경제를 들여다보면 사실 대기업 중심의 제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대기업 중심의 제조업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말씀을. 그러니까 뭐 혁신이 물론 이제 필요하겠는데 그런 어떤 혁신의 동력으로서 중소기업이 그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옳은 말씀이에요. 이 대기업의 역할은 따로 있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이 그 중소기업을 함께 아울러서 끌어올린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의 역할은 뭐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그러나 이제 대기업이라는 것은 생산하는 제품들이 한정돼 있고 이 수가 적지 않습니까? 그러나 국가의 전체적 입장에서 보면 몇 개 제품만 가지고 국제 경쟁에서 이겨가지고 우리가 먹여 살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어차피 각 그 단위 생산 단위인 중소기업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이것 또 국제 경쟁에 따라갈 수 있게 또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전복해서 발전할 수 있는 등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국가적인 과제로 밀어줘야 되는 그런 일이 있고 또한 그 고용 창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조업에 대한 우리가 강구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중소기업들이 우리 시장의 어떤 혁신의 동력으로서 역할을 해주는 지금 보면 우리 경제가 삼성전자의 의존율이 너무나 높고 또 삼성전자 안을 들여다보면 모바일 분야에 대한 의존율이 너무 높고 그래서 자칫 뭐 그 모바일 시장에 좀 문제가 생기면은 사실 뭐 삼성뿐만 아니라 우리 제조업 전반 우리 국가 경제에도 엄청난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텐데 그러면 계속 새로운 시장을 찾는데 어떤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하겠죠. 중소기업 미국과 같은 예를 보면 좀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제품도 개발하고 그러면 이제 그 대기업들이 그거를 또 M&A를 통해서 인수합병해서 또 막강한 또 자금력, 마케팅력 이런 또 시장을 또 크게 확대해가고 뭐 이런 좀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면은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중소기업이 잘 되는 중소기업도 있고요. 그렇지 못해 있어요. 대기업과 관련된 중소기업은 잘 되고 있죠. 왜냐하면 그러나 대기업이 아까같이 삼성전자 예를 들었지만 모바일 관계되는 제품들은 아주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괜찮으니까 그와 관련된 중소기업들은 괜찮아요. 그래서 대기업과 연계된 그런 중소기업은 괜찮은데 그 이외의 중소기업은 아주 형편없고 힘든단 말이죠. 이분들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 과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 강소 중소기업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국제 경쟁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특단의 여러 가지 이 지원책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 사람들이 살아가게 하는 저변을 이거를 우리가 품을 읽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중소기업을 하여튼 부단하게 노력을 하고 다만 이제 우리가 세계에 진전되고 있는 방향에 맞는 중소기업을 먼저 육성하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까지 모두 다 키워 올린다는 것은 뭐 우리가 경제 이론에서도 그게 어려운 얘기고 따라서 그러면 미래에 밥 먹여줄 수 있는 산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국가에서 입장에서도 이끌어가고 그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또 유도해 나가면서 이 같이 협력해서 갈 수 있는 방안 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겠죠.
미국도 2012년부터 국가 첨단 제조 방식 전략 계획이라는 것을 세우고 제조업에 본격적인 좀 투자를 해나가고 있는데 어떤 좀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보시나요? 성과 많이 보였다고 요새 뭐 이 미국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방송에 들어오고 그래서 오바마가 1기 때도 그리고 이번 2기 때 들어서도 자기의 주요 핵심 중에는 그 제조업을 다시 한번 살려보겠다. 지금 미국의 그동안의 경제가 안 좋을 때 상당히 신흥국에는 막 임금이 막 올라갈 때 이 사람들은 거의 정체가 된 정도의 이 실질 노동 생산성이 그래서 상당히 이제 좋아지는 그런 걸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만든 제품이 일시적으로 금액은 예전에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이 중국의 많은 이런 데다가 의존했는데 지금은 이제 가격이나 환율에도 여러 가지 따져 보니까 이제는 좀 약간 경쟁력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고용 창출도 좋고 또 자기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 또 상당히 있고 그래서 그 오히려 제조업이 경쟁력 있는 미국에 있는 산업이 될 수 있다. 이 보통 사람은 제조업이 중국이나 이런 데서 상당히 이제 돌 줄 알았는데 그래서 지금 작년도에 거기에 경제 성장률이 1.9%대가 됐는데 거기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0.2% 됐었어요. 근데 그걸 2배로 이 효과를 제조업 중에서 비중이 늘어났어요. 0.4%포인트로. 그래서 제조업의 자기들이 강조한 게 효과를 보고 있다. 지금 그렇게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경우에는 이제 해외로 생산 기지를 옮겼다 돌아오는 기업들 활약이 크죠. 활약이 크고 또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소위 말하면 첫 번째 국가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세제 문제를 또 해주죠. 그래서 법인세율도 38%까지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한 35% 내려주겠다. 또 세액 공제를 특혜를 뭐 1년에서 2년을 연장해주겠다. 또 오히려 또 들어오면 지원비 자체를 아예 지원비를 한 20% 대주겠다 등 여러 가지 자기들이 끌어오는 유혹 정책을 이제 갖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내수의 고용도 창출되면 그것이 또 내수를 일으키고 또 경제의 순선환이 되니까 계속해서 외국에 가 있는 기업을 가능한 한 좀 끌어오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한때 뭐 값싼 노동력 때문에 사실 중국이나 동남아는 굉장히 생산 설비를 많이 이전을 했는데 최근 와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이 현재 좀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국내로 다시 돌아오는 기업들도 꽤 있는 거는 같은데요. 네. 요새 최근에 그 중국 투자에 대해서는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제조업 중심에서 엄청 이 투자가 돼 왔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보니까 일본은 오히려 서비스업 쪽으로 더 이 투자액 전체는 한 2배 이상이 됩니다.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근데 서비스 비중이 우리보다 높습니다. 우리는 제조업 쪽이고. 결국 그건 뭐냐면 그 생산 단가나 그 임금이나 이런 거를 보고 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경쟁이 이제 여기 상당 임금이 중국이나 이런 데서 올라가니까 신흥국에서 그래서 이제 경쟁을 여러 가지 따져보니까 그렇게 이점이 없다는 판단이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들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럴 때 우리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이 끌어올 수 있는 정책을 여러 가지 미끼 정책을 줘야 된다고 우리도 그런 생각이 세제 혜택 됩니다. 같은 걸 좀 가지고 있는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도입을 최근에 도입을 해서 오는 사람들의 세액 공제라든지 이런 걸 지금 이미 이제 조금씩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시장을 들여다보니까요. 그 어려울 때 해외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지 않고 국내에서 계속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또 볼멘소리 하시는 것. 야, 우리는 그 어려울 때 우리나라를 지키면서 고용 창출하면서 있었는데 나갔다 온 기업한테는 왜 세제 혜택을 주고 기존에 여기서 열심히 하던 기업한테는 또 혜택을 뭐 이런. 그렇죠. 그것이 이제 과도하게 되면 여기 있는 기업하고 유턴한 기업하고의 어떤 또 차이 등을 많이 준다 그러면 또 역차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만 이제 그분들이 새로 와서 여기에 새로 또 증설할 거 아닙니까? 국내에 있는 그 기업이든 외국에 있는 기업이든 증설하면 또 상당히 그 혜택을 주는 또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했을 때 돌아오는 기업들이 외국에서 있는 것보다 더 나으면 오는 거지 세제만 가지고 또 오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여건이 됐을 때 다른 여건도 말해줄 필요가 있죠. 네. 교수님 좀 힘드시죠?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조업, 한국 제조업의 위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제조업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될까요? 제조업의 미래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도 요새 이 산업이 이제 뭐 단순히 이제 1차 산업적 뭐 이런 정도는 이제 아니고 따라서 미래에서는 이제 이 클라우드한 시대, 뭐 붕붕 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이 데이터나 빅데이터 또 요새 사물 인터넷이라고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개념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보통신이 지금 최근에 많이 발전돼 왔고 그 비중이 아주 급속도로 늘어나니까 그런 산업과 관련된 등 하여튼 미래의 어떠한 전망이 좋은 그런 산업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등 이런 제조업도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런 쪽으로 우리는 이제 유도를 또 시키고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제조업이 이제 IT와 결합하면서 더 발전해 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뭐 기존에 우리가 IT 강국이라고 우리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에게 좀 더 많은 기회가 또 앞으로는 있을 수 있겠네요. 이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애플 같은 데는 지금 완전히 휴대폰 이런 거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도체 이런 거를 직접 하지도 않고 또 가전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기업 가치가 높고 상당히 그런데 우리나라 예를 들면 삼성전자는 가전도 만들고 반도체도 만들고 이렇게 다 이 휴대폰 이런 거 다 하는데 이 사물 인터넷이라는 게 예를 들면 그거예요. 지금 가전 제품들이 이제 상당히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인터넷 등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또 뭐 헬스케어도 그렇고 또 이 집안의 여러 가지 뭐 가전 제품들을 딱 들어가면 다 연결할 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 보면 한 회사가 다 갖춰진 회사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글로벌한 회사에서도. 가전도 하고 반도체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런 회사가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다 연계되는 새로운 산업의 첨단 산업으로 창출돼서 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게 상당할 거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또 중소기업도 상당히 이제 제조업이 필요하고요. 그러한 R&D 투자와 또 고용 창출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우리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기회가 많이 가질 수 있는 일들은 상당히 있다. 저희도 이제 그렇게 보고 전문가들도 그런 쪽으로 지금 유도하고 정부도 얼마 전에 이제 발표를 한 걸 보면 그런 쪽으로 상당히 이제 투자와 지원을 좀 할 모양으로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최근에 많이 이제 지적하는 것이 한국에서 대학의 역할을 뭐 과거에는 사실 대학이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그걸 이제 기업이 가져가서 또 응용 기술을 개발을 해서 상품화하고 시장을 만들어 나가고 이런 게 아주 좀 이루어졌는데 최근에 와 보면은 좀 대학의 연구 개발 능력이 대기업에 비해서 좀 뒤처지기 시작하면서 사실 뭐 서로 필요한 것이 있어야 연계가 되고 같이 협업을 할 텐데 그래서 산학 협력 근데도 뭐 대기업은 그렇지만 사실 중소기업한테는 아직도 대학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이전해서 또 사업 이런 좀 뭔가 좀 가능성을 우리가 보고 가야 될 텐데 전혀 최근에 와서 산학 연계가 안 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또 지적인 우리나라가 이제 초기엔 대학교의 인적 자원이 상당히 몰려 있었고 그래서 이 대학의 인적 자원의 활용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래서 거기 기업보다 이제 높은 여러 가지 선제적인 또 학문을 이제 미리 끌어와서 자기들이 사회에다가 환원하는 그런 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각 기업이 우리나라도 글로벌한 기업이 상당히 많아서 연구 인력이 대학의 연구 인구보다 훨씬 몇 배가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렇지만은 그러나 대학에 있는 분들은 그런 기업에는 어떤 단기 목적 물론 장기 목적이 있지만 특정한 제품에 이렇게 이제 제한될 수 있지만 대학에는 이제 그런 면이 없기 때문에 깊숙하게 각 연구진에 따라서 각 교수분이 하나가 기업으로 보고 그런 분들을 싹 연결해서 우리 지원해주고 그러면 상당히 이 우리나라도 경쟁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도 요새 소위 링크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산학협력 있지 않습니까? 네, 강조해서 대학에다가 몇십억부터 몇백억 막 대주면서 하여튼 기업하고 연계를 잘하는 회사 학교는 돈을 지원해주겠다 하는 것도 이제 그런 일환인데 그런 것을 이제 활용을 해서 해 나가야 되는데 요게 이제 대기업보다는 더욱 필요한 게 중소기업이에요. 그렇죠. 대기업은 자기 스스로 할 수가 있고요. 대학에 의존을 하지 않아도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는데 중소기업에는 연구진이 없다고 볼 정도인 데가 태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금 중소기업이
기업으로 한 게 한 40여만 개가 있단 말입니다. 예. 이런 곳에 교수 학교하고 연결해서 그 제품이나 특정한 곳에서 연구를 조금 더 고도하게 할 때 그런 것들이 상호 연계하고 지원해주고 하는 것들은 면에서는 대학의 역할이 아직도 남아있다. 예. 그리고 그런 쪽에 더욱더 눈을 돌릴 수 있도록 예. 국가나 또 기업에서도 활용하고 이런 쪽으로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이건 뭐 사실이고 또 그렇게 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중소기업의 역할이 더 강조가 돼야 될 것 네, 같고 네. 그런데 중소기업들은 좀 연구개발 역량이 약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대학이 또 메워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예. 네, 그래도 역시 대학이 중소기업은 그래도 대학에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예. 여건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저희도 있습니다. 뭐 교수님 그렇지만 학교에서 이제 산학협력 하려다 보면 네. 대기업하고 할 때 보면은 대기업들은 사실 뭐 서로 필요한 게 있어야 실질적인 네. 산학협력이 이루어지는데 그렇죠. 대학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기부하다시피 그냥 하는 형태예요, 사실. 그래서 네. 실질적인 산학협력이 참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과 네, 대학 간의 네. 어떤 그 연계고리를 좀 만들어주면 그리고 또 하나가 뭐 늘 오랫동안 지속돼 오면서 얘기됐던 것이지만 이공계 기피 현상이에요. 이것도 네. 또 하나의 좀 우리 제조업 기반이 좀 이전만 하지 않은 데 대한 영향을 네.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새 이 취업을 대기업에서 이번에 뽑을 때 보니까 70 몇 % 이상이 이공계를 뽑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새는 그 취업이 상당히 젊은 그 청년 실업이 많고, 예. 그래서 지금 인문하고 이런 이공계를 나눠보면 예. 인문계가 수가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 교육 분야에서도 이런 분위기를 유지돼서 고급 인력이 이공계를 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우선 인력이 이제 이공계 쪽으로 가야 되고 또한 그 이공계 나와서도 그 상당히 그 기업에서 역할할 수 있게 해야 되고요. 엔지니어 수준이 아니고 또한 거기 연구진 수준이 아니고 예. 그 이상의 CEO 그 이상을 갈 수 있도록 예. 하는 그런 제도와 예. 지원, 그 다음에 어떤 급여 체계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바탕이 돼 나가면 될 것이고 그런 분들이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이미 가 있죠. 이제 이공계 우대가 사실 실제로 실무에서는 이공계를 가 있어요. 그러나 아직 우리가 못 깨달아 있는 거는 예. 대학에서 지금 어떤 그 인문 사회계 중심에 있는 학교 체제 예. 또한 또 부모 세대도 아직도 인문 사회를 좀 더 이렇게 더 좋게 보는 그 시각 예. 이런 그 사회 전반적인 것들이 함께 변화돼 나가면은 예. 이공계를 통한 어떤 제조업 육성 또 중소기업 국가 경쟁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대다 보니까 얼마 전에 이제 그 제조업 연구회라는 동아리가 생기면서 네. 학생들 사이에서 좀 제조업에 대한 네. 그 좀 관심이 네.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대학가에서 좀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요새는 이제 뭐 동아리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예. 이제는 예전에는 취미적 그 동아리만 해서 머물지 않고 이젠 전공을 살리고 그거를 활용하고 또 산학협력과 연계되고 예. 또 그것도 지원까지 받는 그러한 동아리를 가서 어떻게 보면 전문적 동아리죠. 예, 전문성의 동아리로 이제 이렇게 지향이 되고 예. 그런 것은 그래도 역시 이공계적 계통의 이 동아리가 역시 이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예. 사회적으로 또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그 대학에서도 일부러라도 학교에서도 지원해주고 또 사회에서도 지원받는 이런 쪽에 인기가 이제 있고요. 예. 아마 그런 성과가 되면은 그 연구 애들이 동아리 수준에 넘어서 또 석박사로 이렇게 진행하고 또 더 나가서 기업과 연계되는 연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취업도 연계되고 그런 것이 앞으로 좀 더 발전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좀 이렇게 정부 주도로 사실은 우리 먹을거리를 찾아 나갔잖아요. 그래서 네. 뭐 우리가 자동차 산업도 키우고 조선, IT, 그러니까 정부가 뭔가 주도적으로 좀. 근데 뭐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시장을 만들어 나가기는 쉽지 않은 환경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시장에 좀 맡기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그래도 좀 정부가 뭔가 좀 미래 먹을거리를 찾아서 좀 투자를 하고 그렇죠. 시장을 만들어 나가는데 좀 지원해주는 노력은 해야 하지 돼요. 않을까 그러니까 싶은데, 예. 역시 그 리딩을 우리가 개별 기업 단위 지금 우리나라나 이제 우리 같은 경제 구조, 시장 경제 구조에서는 역시 물론 민간이 주도하겠지만은 예. 그러나 전체의 산업과 방향을 틀어주고 이끌어주는 거는 이제 정부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그런 그 산업과 우리나라가 나갈 산업과 서로 연계시켜주고 또 이런 그 제도적으로 밑바탕을 마련해주고 또 규제 같은 것들을 이제 타파시켜주고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그 환경 제공에서는 정부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민간이 하고 싶어도 못해내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고 제도에 얽매서 못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새는 우리 최근에 정권에서도 어떻게든지 규제를 완전히 막 이거를 어떻게 좀 없애서 이 민간들이 잘 스스로 자율적으로 더 확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을 터전을 마련해 주겠다.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러면 어떠냐. 미래에 어떠한 산업들이 잘 될 것인가를 또 연구하고 제공해 주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 지금도 요번에 한 봄에도 융합 그 어떤 그 이 산업 발전 계획 여러 가지 안들을 여러 가지 내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 뭐 선도 산업 여러 가지 또 우리가 가야 될 첨단 산업들을 제시하고 아까 같이 사물 인터넷 등 이런 것들도 먼저 이 제도를 마련해주고 그것이 이제 발전될 걸 미리 보고 여러 가지 지금 밑바탕을 해주고 법제화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국가가 지금 나서서 하고 있고 그것은 뭐 앞으로도 계속 정부는 뭐 주도라기보다는 그런 그 장애 요소를 제거해주는 그런 쪽에 있어서 교통 정리해주는 그런 역할은 앞으로 비중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이렇게 보죠. 지금 이제 우리 교수님하고 우리 제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또 조금 눈을 이렇게 돌려서 보면 사실 제조업의 강국 중국이 이제 나타났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제품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부분이 우리가 경쟁력을 또 잃게 됐고 지금 사실 뭐 모바일이나 많은 분야에서 사실 기술력이 저희 턱 밑까지 지금 차고 올라왔는데 근데 일본, 독일은 사실 부품 소재 산업이 여전히 강하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사실 가운데 껴가지고 이게 부품 소재 산업은 사실은 뭐 일본이나 독일만큼 우리가 경쟁력이 없는 상황이고 완제품은 또 중국이 맹렬히 추격해오고 참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우리나라가 좀 역사적으로 좀 그런 운명 속에서 계속 왔죠. 이게 올 1, 2년 내는 아니었죠. 그래서 그러한 곳에도 헤쳐서 나왔어요. 헤쳐 나와서 지금 이러한 이 전통적으로 부품 소재가 강한 독일과 그 일본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우리나라도 이 경쟁력 있는 산업과 부품 이런 어떤 그 완제품 산업이 있거든요. 그런 중심으로는 상당히 기술력이 국제 경쟁이 있고 그런 산업을 중심으로 계속 발전돼 나가야 하고 또한 그런 우리가 우리나라에서의 대기업과 연계할 수 없는 그러한 이제 중소기업들은 그런 거는 이제 우리 그 국가에서 좀 나서주고 또 여러 가지 산업 전체에서 육성 정책을 통한다 그러면은 그 각가지 강소기업을 우리가 지정하고 그걸 특별히 육성해 준다 그러면 거기 이제 살아간다고 보고 또 그렇게 되면 축적돼서 우리가 부품 산업 등 기본적이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가 완제품 중심으로 보면 대기업에서 나오는 완제품들이 아주 인기가 있고요. 그런데 중소기업으로는 아직 완제품으로 내놔서 국제적으로 이렇게 인기가 없다고 그래요. 지금 글로벌한 이 강소기업의 한 1,300개가 독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한 거기 낀 게 25개라고 내 통계로서 봤어요. 그러니까는 국제 수준에 맞는 완제품으로서 어떤 또 완제품 아니더라도 국제적으로 경쟁력 중소기업, 강소 중소기업은 없다고 봐야 할 정도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그런 기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국가와 또 우리 산업과 모든 사람들의 역량을 높여서 이거를 밑받침해 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제조 부가가치를 좀 높이려면 사실 우리가 하드웨어는 좀 강한데 소프트웨어에 약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오거든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 잘 포장해서 또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내고 부가가치를 제조업의 결국 부가가치를 높이려면 소프트웨어 쪽도 우리가 조금 더 치고 나가야 할 텐데 이 부분 참 늘 문제를 지적되는 것 같아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라고 이거를 구별할 정도 없을 정도 너무 이게 취약했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상당히 와서 등치도 늘리고 뭐 여러 각 산업마다 이제는 상당수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렇게 됐지만은 그것이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어떤 거기에 문화 또 어떤 인력 수준 교육 수준 이게 전부 녹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제도까지 포함해서요. 법률, 회계 다 그것 소프트웨어인데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곳곳에 어떤 수준을 높여줘야 되는 게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되면 규제로 나타나고 비효율로 나타나고 결국은 국제 경쟁이 이제 안 좋아지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을 특단의
조치로 뭐 규제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데 이거를 없애줌으로써 이제 올려주겠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나라는 소위 말하는 선진국에 비해서 조세 부분도 그렇고 뭐 우리 지금 뭐 각종 여러 가지 제도, 법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안 좋다고 그러는데 이제 이거를 딱 없애고 이렇게 올려주는 이제 아마 이렇게 되면은 좀 우리나라도 이제 진정한 이제 그 선진국과 국제 경쟁이 이제 살아가는 중요한 나라로 이제 발전될 거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또 한번 언급을 하셨지만 사실 융합이라는 것도 굉장히 지금 뭐 제조업, 서비스업 사실 구분을 하고 있고 제조업 안에서도 업종 간 구분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런 구분 자체가 모호해질 것 같고요. 그렇다 보면 좀 융합하는 사고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우리가 좀 취약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저기 뭐 서비스업은 뭐 어떻게 하고 제조업도 뭐 어떻게 업종별로 지금 우리가 뭐 키우자 뭐자 이렇게까지 할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조업으로 보면은요 OECD 국가에서 비중이 1위예요. 서비스는 꼴찌예요. OECD 국가에서 지금 나온 그 통계 자료에 의하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나쁜 나라고 안 좋은 나라 그것도 아니에요. 거꾸로는 지금 미국 같은 데는 거꾸로죠. 서비스업과 돼 있는 거. 이걸 잘 조화를 해서 서비스업도 육성하고요. 제조업도 상당한 그 유지해서 그 분야의 역할이 있고요. 고용 창출에서는 서비스업도 상당히 높지만 제조업도 상당히 높고요. 그런 것들이 기본이 안 되면 서비스 산업도 같이 동반 성장하기 어려워요. 그런 걸 여러 가지 감안해서 종합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한국 제조업 위기 진단해 봤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 좀 우리나라 제조업 갈 방향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역시 우리 제조업은 기술을 바탕으로 한 그런 것과 이 고용 문제를 이 두 가지를 이제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국제 경쟁에 가장 중요한 건 이 두 가지고 노동 생산성에서 좀 우리가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군관계 이런 것도 좀 국제 수준에 좀 부합하도록 하고 기술력 향상에 국가 등 기업에서 많이 나서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제조업의 위기 그리고 우리나라 제조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박희준의 경을 치다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면서 제조업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다 이런 얘기 잠깐 했었죠. 근간이라는 것은 바꿔 말해서 기본을 아마 의미할 겁니다. 모든 문제는 바로 이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데서 작은 틈이 벌어지고 그 틈이 자꾸 커지면서 불거지는 것이겠죠. 최근에 우리 경제도 그렇고 안타까운 각종 사고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기의 극복의 시작은 바로 기본을 되찾는 데 있다는 것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4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